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자, 2024년도 벌써 이틀 차입니다. 근데요, 2024년이 사실은 이 세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요? 올해 그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왜냐면은 대선, 총선 같은 중요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14개국. 나라가 14개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요. 유권자 수가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총선이 99일밖에 안 남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 정치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전 세계 중요 선거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이른바 지구촌 왕자의 게임입니다. 왕좌의 게임. 예. 그럼 미국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불리죠. 미국 대선인데요. 올 11월 5일에 열릴 미국 대선의 중요함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심지어 지구 대통령 선거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치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네. 현재로서는 2020년 한 차례 맞붙었던 전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제격돌 될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미묘하게 앞서고 있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또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 정당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스윙 스테이트, 이른바 무당주를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만 총통 선거도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미중 패권 싸움의 최대 격전지 대만은 이 새해를 총통 선거로 시작을 합니다. 네. 1월 13일이죠.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 유이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며칠 안 남았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미중 간 대리전 양상이 짙습니다. 양국이 각각 친미 성향의 이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인데요. 네.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만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 무력 침공을 나설지 모른다는 위기감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예. 반대로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대만의 중국화를 막는 게 이제 미국의 최대 외교 과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네.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이 외교적 압박, 우리한테 또 압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간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해협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도 선거가 있나요? 예,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에 치러지는데요. 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내에 이 기시다 후미오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뒤에 자민당 총재로 재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기시다 총리 지지율 20%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면 자민당 결국에는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의 간판, 이 새 얼굴을 선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은 더 낮고 또 더 분열돼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는 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일당 지배가 도대체 몇 년인데요 지금? 지금 한 3, 40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러시아는 대선이 있죠? 러시아에서는 3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또 푸틴입니다. 또 푸틴이에요. 자, 5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머쥐면서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네. 푸틴의 가장 큰 정적으로 평가받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극단주의 활동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지금 시베리아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을 막을 사람이 없는데요. 또 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올해 5월까지라서 원래대로라면 3월 30일쯤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령 중에는 선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 계엄령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한반도 주변국에 전부 다 선거가 있는 셈인데 유럽에서도 또 빅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와, 이게 또 대박이죠. 자, 6월에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행사로 불리는 유럽 연합 의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EU라고 하죠. EU 27개 회원국 유권자가 720명의 의원을 뽑는데요. 이 선거는 향후 5년간 EU의 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회 구성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이민 정책 이런 기조가 변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막 극우 정당들이 막 세력을 확장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도 이 극우 성향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에이, 그렇죠. 설마. 설마요. 아무튼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죠. 예. 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최다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4월, 5월에 총선을 치릅니다.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은 9억 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한 달 반을 해요. 9억, 그러니까 유권자만 9억 명. 예, 그리고 투표를 한 달 반을 해서 선거를 하는데 네. 지금 모디노믹스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인도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에서 5위로 끌어올린 나렌드라 모리 총리 있잖아요. 네. 그분이 현재 지지율이 70%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면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2월에 대선 총선을 치르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도 1월과 2월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네. 요 세 나라가 인구가 합쳐서 한 7억쯤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프리카 14개국이 총선 대선 막 치르는데 거기도 합쳐서 인구가 8억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이 선거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나라를 빼놓으셨네. 혹시 대한민국 총선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그거는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정말 말 그대로 선거의 해네요. 예. 네, 그 또 영향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